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원구성 등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11월 집단 면역을 위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백신 방미사절단 구성과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노영욱, 이mel숙, 박준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관건 선거 의도가 있다며 지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송영길 후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여야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갖가지 현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데요. 두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취임 인사차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쇄신과 대승적 협력을 통해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 겸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파색이 비교적 옅다고 평가되는 두 사람은 쇄신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쇄신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송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예로 들며 여야 협의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쇄신의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서로 조그마한 것고 싸우는 모습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의 근심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등 굵직한 현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야당 대표를 만나는 등 소통을 통해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에 앞서 각각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주요 의제는 상생과 협치였습니다. 다만 김 권한대행은 원구성 재협상을 위한 박 의장의 협조를 요청했고, 송 대표는 개혁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말해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 관습법 전통에 의해서 지켜왔던 국회 운영의 기본 룰, 그거는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정신을 여야 지도자들에게 잘 말씀해서 가능한 이 개혁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박 의장은 탈진영적 인사의 지도부 입성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소통하면 잘 풀릴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만간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지도부가 모두 새 인물로 채워집니다. 상견례에서 주고받은 인사처럼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내일은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두 원내 사령탑이 만납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백신 공급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두 원내 사령탑이 내일 상견례를 갖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위해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협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야는 당장 입법 수문장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박강원 의원을 내정하고 더 이상 협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작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될 이유는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는 물론 야당 몫의 다른 6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돌려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현안을 놓고도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따질 백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LH 특검과 국정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종부세 완화 여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 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여야 세 지도부가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집단 면역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백신 확보에 야당도 발벗고 나서겠다며 국회 사절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량은 34만 5천 회분. 약 38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지금의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최대 나흘이면 소진됩니다.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 차질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에서도 백신 수급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첫 최고위에서 가장 먼저 꺼낸 약속도 백신 확보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그런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연말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토종 백신이 개발되도록 정부 여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권한대행은 여당과 협의할 최우선 과제로 백신 확보 문제를 지목하면서 특히 여야로 구성되는 백신 방미 사절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하루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백신 구입에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백신 국회 사절단의 조속한 구성도 촉구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가 2차 접종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1차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며 백신의 도입과 수급 계획 등을 조사할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방역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 2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는 내일 5개 정부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 인사인데 각 후보자들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제일 주목받는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할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노 후보는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는데 세종시내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아 전세를 놓고 관사에 거주하다 아파트를 되팔아 재테크에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 분양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 지원비까지 챙긴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 후보는 실거주를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세입자와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관사에 거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지원을 받아 자녀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후보는 자녀 관련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했고, 박 후보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여야는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첫 대결을 펼칩니다.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개각을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맞설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를 끝까지 검증하겠다며 민주당과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또다시 후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망신주기나 발목 잡기 청문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난 극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차원에서 방역 내각, 민생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과거 지난 기간 문재인 정부가 오만하게 행동했던 상황처럼 그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오만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딸의 라임 사건 연루 의혹과 백신 수급 등 정책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공공의료라고 하죠.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관련 토론회에 한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커진 공공의료 확대 목소리를 담아 지난달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했던 공공병원이 전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5년간 병상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계획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5년 동안의 계획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이 11%도 안 되는 정도로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최소 공공병원 신축 5곳, 증축 11곳에 8개 진료권의 민간병원을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역병원의 의사를 확충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교육과정 중 지역사회 실습을 강화하는 등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대로 내용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공공병원을 진료권마다 확충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워낙 취약하니까. 이와 함께 일본, 호주와 같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공공병원에 머물길 바란 만큼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게 이제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게 됐었을 때는 다시 시골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의사들이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공의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이 명확한 의료계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 협의체 구성원인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되는 만큼 멈췄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오랜 검찰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에게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송 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정 간의 호흡을 잘 맞춰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첫 자세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30대 남성이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문 대통령에게 고소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당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추고 청년들의 비판을 들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오늘 국회 당대표단 회의에서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고소는 부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원내대표에 의해서 그 당대표, 최고위원까지 민주당을 이제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번 전당대회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네. 새 당대표의 오선에 송영길 의원이 35.6%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이 승부가 아주 초박빙이었습니다. 송 대표와 홍영표 후보 0.59% 차이였는데요. 이 한 당직자는 20년간 본 전당대회 중 최소 득표차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는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이 1위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 강병원, 김영배 의원 등 친문 색채가 다소 강한 분들이 대거 선출됐습니다. 네, 송영길 이제 신임 대표 하면은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계파 이제 색깔이 좀 옅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명을 빼고 다 바꾸겠다 이런 이제 강한 혁신을 드러냈는데 그게 이제 승인으로 작용했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건가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송 대표가 이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영표 후보한테 좀 뒤지었습니다. 근데 대의원과 일반 당원 조사에서 앞선 건데 이게 먼저 전당대회 총 투표 비율을 먼저 보시면 네. 대의원이 45% 그리고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 당원 5%입니다. 이 모든 비율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두 후보가 보였는데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의원에서 송 대표가 승리한 점, 그리고 또 일반 당원에서 10% 앞선 점이 승리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86그룹 맏형으로서 이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전당대회 내내 내세웠는데 이 친문 쏠림을 우려하는 당심의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이번이 송 대표의 4번째 당권 도전입니다. 네. 이 때문에 재보선 참패에 충격을 받은 일반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변화를 필요성에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대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연륜이 풍부한 관리형 리더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친문 색깔이 좀 상대적으로 옅은 송영길 대표가 좀 유리하다 이런 이제 그 분석으로 이제 승인에 분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또 사실상 친문의 승리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친문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당선이 됐지만 이보다 눈여겨봐야 할 게 권리당원의 영향력입니다. 사실 송 대표가 2008년에 최고위원회 처음 도전을 하면서 그때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년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직력도 탄탄하고 네. 또 그동안 4번째 당권 도전이다 보니까 대의원과 접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 전만 해도 조직력이 우세한 송 대표의 낙승을 우세하게 점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결과 그래서인지 홍영표 후보와 우원식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 토론회에서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열어보니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는 초박빙이었죠. 홍영표 후보가 굉장히 많은 추격을 했고 또 막판에는 역전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친문 성향인 우원식 후보도 3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했는데 이 때문에 두 후보에게 표를 분산돼 이번 선거에서 진 것이지 친문의 우려가 작용한 게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114라고 해서 이 친문계 의원들인 홍영표, 강병원, 전해숙 후보 번호를 찍자는 운동도 전개가 됐는데 이처럼 40%에 달하는 권리당원들이 대거 결집하면서 네.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친문 세력이 결집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신데 결국 이 영향력이 최고위원까지도 이제 이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례적인 거는 초선인 이제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1위를 또 차지했어요.
네, 지금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그중 김영민 최고위원의 약진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앞서온 이 김영민 최고위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 가장 낮은 투표를 해서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그리고 국민여론조사에서 모두 20%를 넘으면서 1위를 최종적으로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앞서 권리당원 힘으로 최고위원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와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김영민 의원도 최고위원 1위를 득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대표적 친문계인 2위의 강병원 최고위원도 친문 핵심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고요. 또 친문 주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창립 멤버입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영배 의원도 4위를 차지했는데 이처럼 친문의 건재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사위 간사를 맡은 백혜련 최고위원도 3위에 올랐는데요. 이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이제 개파색이 좀 상대적으로 였고, 하지만 이게 다른 이제 지도부들은 이제 당내에서 친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당내의 이제 지도부들 사이에 좀 갈등이 심해질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뭐 당연히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도 이제 민주당이 첫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벌써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이 민심 해석에 시각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검찰 언론 개혁과 민생이 동반해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속도 조절에 좀 더 무게를 뒀는데 수석 최고위원인 김영민 의원은 검찰과 언론 개혁 등을 과감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 직후 권리당원 게시판에 또 재검표하라 이런 송 대표 선출에 반발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의 괴리가 대선에서 그대로 이어지면 당의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리더십이 현재 송 대표의 과제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 대표의 첫 번째 쇄신 작업은 부동산 정책 손질로 예상되는데요. 송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풀자고 목소리 높인 만큼 현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 앞으로 당이 정책 중심에 서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청 간 협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서부터 또 마찰이 또 빚어질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풀어야 할 이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내년 대선이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과제 대선입니다. 이제 310일 정도 남았는데요. 당장 당의 쇄신을 통해서 4.7 재보선 이 참패를 딛고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난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선 연기론입니다.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9월 초까지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경선 일정에 돌입해야 그게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본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컨벤션 효과가 저조해지는 점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인 대선 120일 전과 맞추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현재 여당의 1위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선 연기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경선 연기론이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르면 이 당내 개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선 경선 리더십이 정리하는 리더십이 송 대표의 본격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그 민주당의 이제 그 대선 후보를 올해 이제 9월 초 그러니까 당원대로 뽑느냐 아니면 선거 그 유불리를 이제 검토한 후에 11월 초까지로 좀 이렇게 유보하느냐 이런 게 검토 작업이 또 남아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은 민주당 송영길 체제의 당내 분위기와 앞으로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가상화폐 과세, 국민 여론은?입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가상화폐의 실체와 투기성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떼돈을 벌었다는 성공담까지 심심찮게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가상화폐 열풍에 정부가 과세라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7%,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20대에선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나머지 연령대, 특히 40대에서는 과세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지하는 정당별로도 찬반 비율이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 72.5%가 가상화폐 과세 찬성한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방침에 반발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은 슬그머니 유예카드를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과세 찬성의 의견을 밝힌 지금 가상화폐 과세 이슈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윤석열 색다른 선택할 수도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새로운 예언이 쏟아졌습니다. 예언의 주인공,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김 전 위원장, 남다른 촉으로 이번엔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 시기에 대해서 전망했습니다.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거고 네네. 자기가 확신이 서면은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번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이 아마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을 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윤 전 총장이 이달 중순쯤 대선 출마 등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의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 행을 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윤석열 5월 등판설과 달리 윤 전 총장의 잠액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은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면서 경제, 외교, 안보,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학계와 정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는 등 지도자 과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잠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정계에 뛰어들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택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윤 전 총장의 열공 무대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 시기는 물론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색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김 전 위원장의 예언은 과연 적중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 최종 후보 1인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을 했는데요. 김 전 차관 내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검찰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해 사실 추미애 장관을 위시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어떤 정권과 코드가 맞는 김 전 차관을 앉히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을 갖다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적인 좀 그런 감시의 눈초리, 비판의 눈초리가 있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김 전 차관을 지명한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자마자 일고의 고민도 없이 지명한 걸 보면 애당초부터 김 전 차관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당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뭐하러 필요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해보고 가장 중립성 있는 인사를 앉히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제청 절차는 또 뭐하러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범계 장관이 애당초부터 얘기했던 어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거에는 좀 제일 잘 맞는 사람 같습니다. 박상기 장관이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당시에 차관을 계속 지냈고 또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좀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계속 정권의 편에 섰던 김 전 차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성과 공정성이 아닌 어떤 정권에 맞는 코드 인사로 이번 검찰총장 임명이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참 바쁜 하루를 보냈더라고요. 첫 일정으로 당 소속 의원의 손실보상법 농성장을 찾았고 또 첫 비대위 회의 주제와 이철희 청와대 수석 등을 접견을 했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향후 당이 나아갈 방향이 민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동안도 사실은 민생은 계속 쭉 챙겨왔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 계시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코로나19가 지금 1년 넘게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지금 당장 백신 부족 때문에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과연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임기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래도 계속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당 역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계속 좀 정신을 못 차렸다고나 할까요? 계속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원내대표랑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가운데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이라도 제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얘기한 백신 미국 사절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일련의 흐름인데요. 앞으로는 좀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는 어떤 선언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이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청와대 5천을 제안을 일단 사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그 입장이었는데 또 식사만 하는 결과를 내지 않는 이런 만남은 적절치 않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김기현 대표의 그 향후 대여 관계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당뇨로서 또 국내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김 권한대행도 어제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주 30일 날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아직 안 됐고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 수석이나 아니면은 대변하는 대변인들도 오늘에서야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원내 진용이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만나는 것이 과연 능사겠느냐. 게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분명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런 기대하는 성과를 내놓지도 못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또 국민에 대한 무책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라도 어제 사실은 김원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이 있다면 매일이라도 만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처럼 자주 만나고 또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심을 전달해야 될 부분은 민심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자체도 여당 당대표도 사실 어제 선출됐고 여당 원내대표도 선출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양 당 간에 예를 들어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청와대랑 같이 의제가 설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여당이 박광원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이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21대 국회 들어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한 대비 전략을 뭐 지금부터 세운다는 건 뭐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압도적인 의석수 가지고 처리한다고 밀어붙이면 저희가 강제로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송영길 신임 대표가 오늘만도 당장 협력이랑 상생 이야기했는데 설마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독선적으로 처리할까 싶기도 하고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어찌됐건 민심이 민주당의 독주, 오만 이런 걸 심판한 가운데서 만약에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의회 운영을 진행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자체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민주당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긴밀히 협력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회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새 수장과 지도부 구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여야, 그렇지만 이제 허니문도 잠시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오선의 송영길 의원이 위기에 이제 민주당 호를 이끌 새로운 이제 수장이 됐습니다. 586 그룹의 이제 맏형이고 또 친문 색채가 상대적으로 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송 의원을 당 대표로 택한 당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당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시각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드러난 어떤 그 평가를 보게 되면 득표율을 보게 되면 대의원, 권리당원, 또 국민투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권리당원이나 국민투표, 대의원에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고르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득표를 했습니다. 네. 만약 권리당원과 국민투표에서 상당한 좀 표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심과 민심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것인데요.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너무나 이제 개파색이 좀 강한 친문 중심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또 선거를 보게 되면요. 초선이 또 많이 뽑혔고요. 또 친문이지만 또 비문이 고르게 뽑혔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의 여러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서 새로운 이제 수장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3, 4년 동안 부동산 집값 급등해서 집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집이 뭐 있긴 하지만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과세에 대한 부담도 또 발생을 하게 됐고요. 네. 또 무엇보다 집이 없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불안을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 저희 지역 안산에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지금 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를 좀 하고 계셔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빠르게 확실하게 좀 극복을 하고 또 이것을 좀 잘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백신과 관련된 공급과 접종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와 힘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네, 좀 질문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친문 핵심의 홍영표 의원과의 득표율 차가 불과 0.59%포인트였는데요. 요거에 대한 핵심 좀 의미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 당내의 인사들을 이제 친문이냐 친문 아니냐 이렇게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를 두고서도 친문이다, 친문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저를 일부 여론에서는 친문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강성 친문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네네. 오히려 저는 가깝기로 하자면 송영길 대표님 비문과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할 때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기준이 없고 모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원들도 저 사람이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걸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당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당대표가 누구냐, 어떤 것을 준비했고 남은 뭐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대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대선을 치를 것이냐,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에 좀 당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새 지도부가 당을 좀 새롭게 잘 이끌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잘할 거라고 믿고요. 이거 뭐 잘하라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저도 당원이고 또 동시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네. 네. 여야 새 지도부가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만났는데 여당의 이제 송 대표와 이제 야당의 이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김기현 이제 근데 당대표 권한대행이 청와대 이제 오찬을 사실상 뭐 사양 내지 이제 뭐 거부를 했는데 결과가 있는 어떤 그 의제가 있어야 만나지 그냥 뭐 식사만 하는 이런 만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향후 이제 뭐 여야 간에 뭐 경색된 관계, 긴장 관계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너무 답답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놓고 방송만 저는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여당이나 이렇게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면 꼭 항상 뭐 야당에서는 성과가 없는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뭘 내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막상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서 나가려고 하면 또 비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이래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만나서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고 또 그 의제에 대해서 뭐 바운더리를 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정치적 창의력을 정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야 간에 이런 문제로 싸우면서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신뢰가 되고 죄송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뭐 성과를 낸다, 안 낸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제 그 지도부의 오늘 그 만남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이제 그 관계 뭐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전망이 어떻게 되기가 뭐 전망을 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정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항상 여야 간에 막상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좀 기싸움, 줄다리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민생 앞에서 여야가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라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민생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께서는 이른바 문파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약간 좀 허수아비 때리기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 언론에서는 막 문자 폭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파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문파가 보내는 문자 폭탄은 거기에 무슨 욕설이나 뭐 강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허수아비 때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자를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거기에 오는 문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는 차별금지법 또는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마치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처럼 문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일부 잘못된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보내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댓글, 뭐 뉴스에 달리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문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자 하나를 놓고서 이 문자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게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억지 쓰는 거 이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다라고 한다면 열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몇몇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수혜자다 이렇게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수혜를 받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 실제로 그러면 조홍천 의원님에게 보내는 분들은 비판하는 문자만 보내고 칭찬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것인지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님 이분들에게 칭찬하는 문자만 갈까요? 반대편에 서 있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 문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자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한 그룹을 특정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전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제를 놓고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한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문파의 어떤 문자 폭탄 있지도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법사위 이제 위원이시니까 관련 이야기를 이제 질문으로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 수장 최종 후보 1인을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네. 바로 이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인데 김 전 차관은 검찰 개혁에 시대적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내정 어떻게 이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검찰총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1년차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찰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후퇴 없이 이어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재임을 하면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상당히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 조직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검찰직을 던지고 나가는 모습조차 굉장히 좀 무책임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가 굉장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검찰총장 후보는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올해부터 검찰 개혁,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여러 수사기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검찰은 거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위법 수사나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제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선 현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폭거이자 범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여당은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인데요. 의원께서도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협치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보라든가 협력한다라는 게 어느 일방만 가능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생과 국민을 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이 11석과 그 상임위원장 11석과 7석을 두고서 처음에 원구성을 할 때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야당에서 협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가져라고 하면서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야 그때 우리가 협상 실패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미 끝난 협상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협치를 깨트리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무리한 주장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국회 관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협치와 민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 야당 또한 이러한 주장은 조금 접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이대로 밀고 가는 건가요?인데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군 전역자들이 채용 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법 개정 검토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남을 잡기 위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그리고 이제 배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청년들이 소외됐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역의회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보면요.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40, 50대나 아니면 50, 60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20대, 30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 듣기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국회에 20대, 30대 거의 뭐 한 12명,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져보더라도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과소대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청년들에게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이제 한 200통에서 300통 많은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 하나에서 중요하지만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 상식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빠르게 좀 고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제 작은 민원에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제가 그 콜센터 직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가 30통, 40통 지역 주민들과 직접 민원 전화하고 보좌관님에게 맡겨두지 않고 여러 가지 지역 민원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예컨대 속도 단속 걸렸는데 이의 신청이 좀 자의적인 것 같다. 이의 신청 받아주는 게 자의적인 것 같다. 이런 것들 사실은 크지 않은 국회의원한테 하는 민원 맞나라는 그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지만 네.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소한 민원도 챙기고 있고요. 또 동시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예산 챙기는 것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큰 예산이 내려와서 행복합니다. 안산 단원구. 네, 저희 단원을에 많은 예산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 송영길 호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여야 원내 투쟁을 예고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다시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어린이날인 모레 새벽부터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